여러분들은 그거 알고 계신가요? 아버지의 모습이 딸들의 결혼관과 남자를 보는 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특히 딸들은 아버지를 보고 자라며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남자, 혹은 생각지도 못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척 언니들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고 자라며 스스로 독신주의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러시아 여성. 그런 그녀가 세상 누구도 예상 못한 한국행 결혼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여동생마저 나도 한국으로 시집가겠다며 뒤따라 떠났다고 합니다. 딸들이 모두 한국으로 떠나자 급기야 아내까지 나도 한국에 가겠다고 짐을 싸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대체 한국이 뭘 어쨌다고 여자들이 다 넘어가는 거냐. 온 집안 여자들, 처자식을 한국에 빼앗겼다며 울분을 토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타티아나입니다. 모스크바 근교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러시아의 겨울 추위와 함께 성장했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특히 어머니와 저 그리고 여동생에게는 별을 따다 줄 것 같은 다정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버지를 둔 제가 어째서 결혼을 포기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집 문을 나서면 시작되는 현실 때문이었어요. 12살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삼촌 집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했어요. 크리스마스 저녁 가족 모임에서 술에 취한 삼촌이 사소한 일로 숙모에게 고함을 지르며 그릇을 던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마치 일상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우리를 데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당신이랑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달라요? 그러고 보면 러시아 남자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가족은 소중히 대해야지, 그것뿐이야. 그 말이 어린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예외였어요. 16이 되던 해 사촌 언니 올가가 한밤중에 울면서 우리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팔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어요. 겨우 20살에 결혼한 남편이 술에 취해 휘둘렀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 소파에서 자던 올가의 떨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그녀는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라는 말과 함께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맹세했어요. 사촌 언니들이 하나둘 결혼해가면서 그들의 삶은 점점 더 비참해져 갔습니다. 남편들은 모두 한결같이 평화롭기보단 해야 하니까 한 결혼이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체념하는 모습이었어요. 언니들도 술에 의존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럼에도 러시아에서는 남자가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게 당연한 거야 라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주변 여성들의 모습이 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 무역회사에 취직했어요. 여자라고 무시하는 시선에 맞서 더 열심히 일했고 승진도 빨랐습니다. 종종 보면 러시아에서도 남자들만큼 드세고 강한 여성들이 있는데 그런 여성을 동경했어요. 그리고 동료들이 소개팅을 권할 때마다 웃으며 거절했어요. 난 커리어우먼으로 살 거야 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모든 러시아 남자들이 결국 다 어릴 적부터 보던 모습을 숨기고 사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하니 다들 시끌벅적하더라고요. 우리 회사의 한국 본사에서 주요 프로젝트 담당자로 파견된 직원이 왔어요. 그의 이름은 윤수였습니다. 첫 미팅에서 본 그는 제 예상과 달랐어요. 키 크고 건장한 러시아 남자들 사이에서 그는 상대적으로 날렵한 체격의 조용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의실에서 동료 알렉산더가 그를 보며 눈을 찡긋하고 러시아어로 속삭였어요. 이런 작은 아시아 남자가 우리 프로젝트를 이끈다고? 웃기는 일이군. 엉덩이마저 귀여운데 말이야. 그 말에 다른 남자 동료들도 키득거렸습니다. 솔직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저런 조용하고 왜소한 사람이 이 험한 러시아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첫인상은 그저 동정심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하루 만에 완전히 뒤집혔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 미팅에서 윤수는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러시아 시장 분석부터 경쟁사 동향까지, 심지어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지역 규제까지 모두 조사해 온 것이었어요. 알렉산더를 비롯한 동료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가 유창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가는 동안 회의실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해갔어요. 더 놀라운 일은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거래처의 까다로운 담당자가 갑자기 찾아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납기 문제로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당황한 순간 윤수가 조용히 일어나 러시아어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서툴지만 정중한 러시아어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상황에 따라 납기일이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태블릿으로 계약서를 보여주었고 다른 직원이 납기일에 대해 미룬 대화를 부탁해 보여주었더니 거래처 담당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알고 보니 그 담당자가 계약서는 무시하고 본인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아 욱해서 은 것이었습니다. 윤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귀사의 일정이 급하시다면 최선을 다해 일정을 당겨보겠습니다. 그 말에 거래처 담당자는 당황하며 더 높은 직급의 직원을 불렀고 윤수는 자신이라며 상담실에 두 사람은 들어갔습니다. 1시간 뒤에 나온 거래처 담당자는 머쓱한 기침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오히려 우리 회사에 더 좋은 조건을 제안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동료들이 윤수를 둘러싸고 술자리를 마련했어요. 원래는 그를 놀리려는 의도로 벼르던 날인 것 같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보드카를 따르며 말했어요. 한국인 친구, 우리 러시아식으로 한잔하지. 모두가 그에게 술을 권했고 적당히 조절하면서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했어요. 수많은 건배 속에서 그는 흔들림 없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선을 지켰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이 술에 취해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모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챙겼다는 점이었어요. 취한 알렉산더를 택시에 태워보내면서도 친절하게 웃는 모습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아, 이런 남자도 있구나.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일에 책임감 있고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윤수라는 사람의 흥미가 생기던 어느 날, 중요한 서류가 사라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담당자였던 제 실수였습니다. 이번 실수는 조용히 넘어갈 수 없는 큰 문제였어요. 가슴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부장이 사무실에 들어와 화를 내기 시작했을 때 윤수가 조용히 나섰어요. 제가 타티아나에게 다른 작업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안을 제시했어요. 이미 백업 자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늘 밤 작업하면 내일 아침까지 복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야근을 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백업 자료도 없었어요. 그저 저를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밤새 함께 서류를 제작성하면서 그는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해결하느냐죠. 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새벽 5시 마지막 서류를 완성했을 때 그가 미소 지으며 건넨 커피 한 잔에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어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다르구나. 그날 이후로 윤수의 행동 하나하나가 제 눈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중에 여성 동료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 늘 정시에 퇴근하면서도 맡은 일은 완벽하게 해내는 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나서서 돕는 그의 모습이 모두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그가 갑자기 저에게 물었습니다. 타티아나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신가요? 러시아 박물관에 가보고 싶은데 가이드가 필요해서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데이트 신청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박물관 가이드가 필요한 거겠지. 하지만 박물관을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의 지적인 대화와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러시아 문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순간 스스로가 놀라 그 생각을 지워버렸지만 이미 내 마음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 회사 사무실에 제 사촌 언니 올가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얼굴에는 또다시 멍이 들어 있었고 눈은 울음으로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타티아나, 잠시 내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기 싫어. 사무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가는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윤수가 상황을 알아차리고 재빨리 회의실을 비워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나누세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무실 사람들에게 다른 용건으로 주의를 돌려주었어요. 그날 저녁 올가를 데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문득 돌아보니 윤수가 멀리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니 제 책상 위에 조그만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따뜻한 차와 초콜릿 그리고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나 이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렇게 저와 윤수의 인연은 조금씩 깊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퇴근 후 카페에서 만나 러시아 문학과 한국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동료에서 친구로 그리고 어느새 연인으로 발전해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이제껏 어떤 남자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제가 이렇게 쉽게 마음을 주어도 되는 걸까? 러시아 남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그의 모습이 정말 진짜일까? 의심이 들 때마다 제 앞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윤수와 함께 회사를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추웠고 윤수는 제가 택시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회사 근처 술집에서 취한 남자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모두 우리 회사의 러시아인 거래처 직원들이었어요. 이봐, 꼬마야. 우리 타티아나와 뭐 하는 거지? 그들 중 한 명이 윤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러시아에서 술 취한 남자들과의 싸움은 대부분 병원행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윤수를 밀치며 도발했어요. 감히 러시아에서 우리 허락도 없이 여자나 꼬시고 다니냐? 한 주먹도 안 될 꼬마가? 놀랍게도 윤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러시아어로 말했어요. 여러분, 귀중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집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취한 남자들은 잠시 당황한 듯했습니다. 윤수는 그 틈을 타 택시를 향해 저를 안내했어요. 그들이 다시 다가오려 할 때 그는 갑자기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잔하기로 했었죠. 근데 그 회사에서 보이던 직원분들이 거래 내용이 맘에 안 든다고 취한 채 저한테 따지는데 계약을 물러야 할까 봐요. 처음엔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연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벨소리가 울렸고 전화를 받은 거래처 직원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수는 여전히 침착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에게 웃어 보였어요. 러시아 남자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바로 주먹을 휘둘렀을 겁니다. 누가 봐도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윤수는 폭력 대신 지혜로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그날 밤 택시에 오르며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 윤수는 제게 정식으로 청했습니다. 타티아나,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사귀어 볼까요? 간단한 고백이었지만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계의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반년 만에 연애 끝에 윤수는 제 가족에게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특히 아버지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항상 다정했지만 러시아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이셨어요. 결국 윤수를 집에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나타샤에게 미리 말해두었어요. 그는 다른 러시아 남자들과 달라요. 제발 열린 마음으로 만나주세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내 선택을 존중한다 고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윤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꽃과 와인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특별한 선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아버지는 문턱에서부터 윤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키 차이가 꽤 났어요. 아버지는 전형적인 러시아 남성처럼 크고 강인한 체격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고 아버지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슨 일을 했소? 가족은? 학력은? 윤수는 침착하게 모든 질문에 대답했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러시아어로 빠르게 물었을 때도 그는 천천히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제 심장은 계속해서 쿵쾅거렸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윤수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자네가 우리 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러시아는 거친 곳이야. 그 말에 윤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보호라는 것이 꼭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타티아나를 깊이 존중하고 그녀의 선택을 지지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나타샤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그날 밤에 본 거 있어요.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타샤를 바라봤어요. 저 기억나요.
언니 회사 근처를 친구들이랑 지나가다가 봤어요. 취한 러시아 남자들이 윤수 씨랑 언니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할랬는데 윤수 씨가 전화 한 번에 러시아 남자들이 도망가던걸요. 나타샤는 그날 밤의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실도 있었어요. 취한 남자들이 떠난 후 윤수가 그들을 따라가 택시비를 건네주며 서로 웃으며 안전하게 귀가하라고 당부했다는 거였습니다. 러시아 남자였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 저도 많이 봐왔잖아요. 어머니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정말 멋진 청년이구나.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뭔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윤수는 겸손하게 웃으며 별거 아니었습니다. 라고만 말했어요. 저녁이 끝나고 윤수가 돌아간 후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서 갑자기 소리를 높이셨어요. 러시아에 남자가 없어서 하필 한국 남자냐? 주변에 모두 러시아 남자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지 않니? 평생 딸들에게 소리를 높인 적 없던 아버지의 돌변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저도 지지 않고 맞섰어요. 잘 살고 있다고요? 올가 언니가 멍든 얼굴로 우리 집에 도망쳐온 것도 보셨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잘 사는 모습인가요? 말이 나오자마자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마치 그동안 제가 알던 다정한 아버지가 아닌 다른 러시아 남자들처럼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감히 내가 부모에게 말대꾸를. 어머니가 급히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여보, 진정해요. 타티아나 말이 맞아요. 우리 가족 말고도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불행한 부부가 있는지 알잖아요. 놀랍게도 어머니는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윤수라는 청년, 정말 괜찮아 보여요. 조용하지만 책임감 있고 무엇보다 우리 딸을 존중해주는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그런 남자 찾기 쉽지 않아요. 나타샤도 가세했어요. 맞아요, 아버지. 저도 그런 남자 만나고 싶어요. 러시아 남자들은 대부분 취하면 난폭해지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사람이면 러시아 사람을 만나야지. 내가 거기로 시집가면 너희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생각해봤니? 그제야 아버지의 진짜 걱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거리였습니다. 딸이 너무 먼 나라로 떠나는 것이 두려우신 거였어요. 그날 밤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갈라졌습니다. 어머니와 나타샤는 윤수에 대해 계속 물어보며 호의적이었어요. 다음에는 한국 음식 해달라고 해봐. 한국어 몇 마디 가르쳐달라고 해. 등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묵묵부답이셨어요. 가끔 한숨만 내쉬실 뿐. 그 와중에 윤수는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한 달 후 윤수는 우리 집 앞에 작은 화분을 들고 나타났어요. 이것은 한국에서 가져온 씨앗입니다. 러시아 땅에서도 잘 자랄 겁니다. 저도 이 꽃처럼 러시아에서 그리고 타티아나의 가족 안에서 뿌리내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어요. 그는 묵묵히 화분을 받아들고 베란다로 가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타나야, 어릴 때 부르던 애칭이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내가 더 이상 뭐라 할 수는 없구나. 완전한 승낙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반대는 멈추셨어요. 어느 날 윤수가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 타티아나도 함께 갈 수 있을지 물어보라고 했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에 가다니.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윤수는 조심스레 덧붙였어요. 물론 가족들도 함께 방문하실 수 있도록 초대장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한국 측 교류 행사 기간이라 비자도 쉽게 나올 거예요. 그 말에 나타샤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한국 갈 수 있다고. 정말 가보고 싶었어. 아버지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설득에 결국 한국 방문을 승낙하셨어요.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래야 우리 딸이 어떤 곳에서 살게 될지도 알 수 있을 테니. 그렇게 우리 가족의 한국 방문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스크바의 추운 겨울을 뒤로하고 한국을 향해 비행기에 올랐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공항, 친절한 직원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무표정을 유지하려 하셨지만 눈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어요. 이게 다 쇼가 아닐까? 외국인을 위한 전시장 같은 곳 아닌가?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윤수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척하며 우리를 공항 밖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윤수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예상과 달리 아주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윤수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고속도로의 질서와 깨끗함에 아버지는 다시 한번 놀라셨어요. 전쟁 후에 이렇게 발전했다고. 믿기 힘드는데 아버지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도로 위 무질서와 싸움이 일상이었는데 여기에 빠름과 질서에 놀라신 듯 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윤수는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한국 식당이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이었지만 음식이 나오자 조금씩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특히 불고기와 소주의 조합에 만족하신 듯 했어요. 윤수의 아버지와 제 아버지는 언어가 통하지 않음에도 소주잔을 기울이며 묘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윤수가 우리를 한강 공원으로 안내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산책 나온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 그리고 놀랍게도 여성들만의 그룹도 많았어요. 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자들이 혼자 돌아다녀도 괜찮은 거야? 아버지의 의심 어린 질문에 윤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여성들이 밤에 혼자 다녀도 대부분 안전합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하셨지만 주변을 둘러보며 그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듯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젊은 부부가 아기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내의 어깨에 재킷을 둘러주며 귓속말로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러시아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일은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벌어졌습니다. 지하철을 타려는데 술에 취한 젊은 남성이 옆 사람과 시비가 붙었어요. 순간 긴장했지만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이 즉시 개입해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경찰이 불과 몇 분 만에 도착해 조용히 상황을 해결한 점이었어요. 러시아였다면 아마도 큰 싸움으로 번졌을 텐데 말입니다. 이게 정말 일상인가? 아버지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윤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한국 사회는 갈등보다 조화를 중시합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둘째 날, 윤수는 우리를 그의 회사로 초대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과 조용히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 관리자들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주변을 관찰했고 점점 더 생각에 잠기는 듯했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 젊은 부부가 앉았어요. 남편이 아내의 가방을 들어주고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여기 남자들은 다 저런가? 작은 목소리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윤수도 그런 편이에요. 아버지, 이게 바로 제가 윤수를 선택한 이유예요. 그 말에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윤수의 제안으로 늦은 밤 시내 중심가를 방문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어요. 특히 아버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혼자 걷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여성들끼리 웃으며 늦은 시간에도 편안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이건 믿기 힘든데.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밤에 여성이 혼자 다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 역시 러시아에서는 늘 어두워지기 전에 귀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윤수가 우리를 24시간 문을 여는 카페로 안내했어요. 안전하게 밤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점도 아버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러시아였다면 이런 시간에 카페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위험한데 아버지의 말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넷째 날, 윤수의 가족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윤수의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러시아 음식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보르시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맛이었어요. 그 정성에 어머니가 감동하셨고 두 어머니는 언어가 통하지 않음에도 서로의 요리법을 몸짓으로 설명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윤수의 아버지는 소주를 내오며 제 아버지에게 건넸어요. 두 아버지는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시도했고 윤수가 통역을 도왔습니다. 놀랍게도 두 집안의 가족 역사가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두 아버지 모두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형제들을 위해 희생했다는 점이 공통점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제 아버지가 윤수의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그 말에 윤수의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두 아버지 사이에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윤수의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가족이 어색하게 웃는 모습이 재미있었어요.
그때 윤수의 어머니가 제게 다가와 손을 꼭 잡으며 우리 며느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제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함이 밀려왔어요. 다섯째 날, 윤수는 우리를 한국의 전통시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활기찬 시장 분위기, 다양한 음식들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러시아 시장의 소란스러움과는 달랐습니다. 시장에서 나타샤는 완전히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어요. 한국 화장품부터 옷까지 모든 것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언니, 나 여기 살고 싶어. 한국 남자도 만나고 싶어. 나타샤의 열정적인 외침에 어머니도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우리 막내도 한국 사위를 맞이하면 좋겠구나. 그 말에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온 집안 여자들이 다 한국에 넘어가게 생겼구나. 푸념이었지만 이전과 달리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체념과 약간의 미소가 묻어 있었어요. 여섯째 날, 우리는 윤수의 안내로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를 방문했습니다. 윤수가 결혼 후 살고 싶다는 동네였어요. 깨끗한 거리, 작은 공원이 있는 아늑한 동네였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저녁 시간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의 우리 동네에서는 해가 지면 아이들은 반드시 집으로 들어와야 했어요. 거리의 안전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우리는 한강변 야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많은 가족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특히 아버지들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딸을 어깨에 태우고 걷는 모습을 보며 제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다른 세상이구나.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관찰인지 아니면 깊은 깨달음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아버지의 시선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윤수는 우리 가족만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울의 아름다운 궁궐과 현대적인 건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윤수는 우리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윤수는 정중하게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님, 제가 타티아나와 진지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아버지에게 쏠렸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와인잔을 들어 윤수를 향해 들어올렸습니다.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나? 윤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 모든 것을 다해 타티아나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나라에서 내 딸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 말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나타샤는 기쁨의 소리를 내질렀어요. 저는 안도감과 행복감이 동시에 밀려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제 옆에서 걸으며 말했어요. 타나야, 아빠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내가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아버지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타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는 체념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제 남은 건 나뿐이군.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어요. 당신도 이곳이 마음에 들었잖아요. 인정하세요. 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인정한다. 이곳은 우리 딸들이 살기에 나쁘지 않은 곳 같구나. 비행기에 오르기 전 윤수가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러시아로 돌아가면 곧 제가 찾아갈게요. 그때 이것을 열어보세요. 그 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아마도 그 상자 안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무언가가 들어있을 거라 짐작했어요.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저에게 말했어요. 타나야, 내 선택이 옳았구나. 아버지가 틀렸어.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윤수가 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반지와 함께 메모가 있었습니다. 타티아나,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방문 이후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윤수는 약속대로 한 달 후 모스크바를 방문했고 정식으로 저에게 청혼했어요. 아버지는 이제 미소를 지으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게. 그 말에 윤수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평생 타티아나를 소중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결혼식은 서울에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딸의 결혼식을 위해서였습니다. 제 모습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눈부셨을 결혼식이었어요. 피로연에서 한복을 입고 절을 올릴 때 어머니의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도 평소와 달리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타나야. 결혼 후 저는 한국에서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윤수의 도움과 제 노력으로 빠르게 적응해 나갔어요. 한국 회사의 러시아 담당 부서에 취직하면서 경력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가족과는 매주 화상통화로 소식을 주고받았어요. 결혼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모스크바에서 날아왔습니다. 나타샤가 한국 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나타샤는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드디어 한국에 가게 됐어. 6개월 인턴인데 잘하면 정직원으로 전환될 수도 있대. 그 기쁜 소식에 윤수와 저는 즉시 나타샤를 위한 방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나타샤가 한국에 도착한 날 공항에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여동생은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언니, 윤수 오빠. 나타샤는 우리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나타샤는 적응력이 뛰어났습니다. 한국어를 빠르게 익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6개월 인턴십이 끝나갈 무렵 나타샤는 정직원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춤을 추며 집에 돌아와 그 소식을 전했어요. 언니, 나 한국의 영구 정착이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며칠 후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타나야, 이제 너희 둘 다 한국에 있으니 나도 남은 생을 너희 곁에서 보내고 싶구나. 그 말에 저와 나타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설득 중이야. 너희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나도 거기서 살고 싶어졌어. 한 달 후 놀랍게도 부모님께서 한국 방문 비자를 받으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3개월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였습니다. 어머니는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설득하느라 진이 빠졌지만 결국 동의했단다. 일단 3개월 동안 지내보고 결정하기로 했어.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방문 때와는 달리 이미 한국의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모습이었어요. 어머니는 바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공원에서 아침 체조를 하는 노인들 모임에 참여하고 심지어 한국 요리 교실에도 등록하셨어요. 놀랍게도 아버지도 점차 한국 생활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수의 아버지와 함께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고 아파트 단지 내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인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도 시작하셨어요. 언어가 다르지만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갈 무렵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우리도 여기 작은 집을 구해볼까? 그 말에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결국 온 집안 여자들이 다 한국에 넘어갔구나. 남은 건 나뿐이니 따라갈 수밖에. 불평처럼 들렸지만 아버지의 눈빛에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한 단호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 모두가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를 임대해 정착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아버지가 가장 빨리 적응했습니다. 한국의 정확한 대중교통, 깨끗한 거리, 친절한 이웃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았어요. 특히 아버지는 한국의 공원 문화에 푹 빠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한국 노인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몸짓으로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이 나이에 새 친구를 사귀다니. 어머니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해 열심히 공부하셨고 근처 문화센터에서 한국 요리와 전통 공예를 배우셨습니다.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이 점점 늘어가는 것을 보며 저희도 놀랐어요. 나이 들어 새 언어를 배우니 치매 예방에도 좋대. 일석이조지. 나타샤의 인생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한국인 남자친구와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어요. 정우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나타샤를 위해 러시아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자상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가족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버지조차 너희 언니 남편보다 더 든든해 보이는구나 라며 농담을 던질 정도였어요. 결혼 2주년을 맞아 윤수와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둘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의 새집 근처로 부모님도 이사 오셨고 주말마다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가 소주잔을 들며 말씀하셨어요. 이젠 한국 남자에게 딸도 손녀도 아내도 다 빼앗겼네. 그 말에 어머니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넘어왔잖아요. 당신도.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결국 이렇게 됐구나. 지금 저는 윤수와 함께 서울의 아파트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해요. 주말에는 가족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타샤와 정우의 결혼식 준비로 모두가 분주하고 어머니는 벌써 러시아식 결혼 음식을 준비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에요. 러시아에서 독신을 결심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에 둘러싸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니 가끔은 믿기지 않습니다. 윤수와 저는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한국과 러시아 문화가 어우러진 가정에서 자랄 우리 아이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가끔 모스크바의 추운 겨울밤 독신을 결심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곤 해요. 그때의 저에게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준다면 분명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행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낯선 곳에서 진정한 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어제 저녁 아버지가 한국 신문을 읽으며 말씀하셨어요. 타나야, 내 선택이 옳았다. 이제 나도 인정한다. 그 말에 윤수가 웃으며 소주를 따라드렸고 아버지와 윤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우리 가족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추위와 두려움은 멀리 있고 이곳에서 우리는 따뜻함과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